자, 안녕하세요. 성사중재 사례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중재 판정부, 중재인과 중재 판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고사 그때 이제 우리가 줌으로 만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모의 상사 중재를 한번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참여하는데 올림픽 정신 우리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도쿄 올림픽을 무인 간중 없이 치르는 거를 뭐 보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올림픽은 우리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 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꼭 뭐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중재 상사 중재의 어떤 제가 이제 사례를 주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신청인의 입장이 되어서 신청인으로서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신청인 측의 입장과 주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또 반대로 피신청인이 되어서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롤플레이를 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 숫자가 17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조로 나눌 생각이에요. 한 조는 5명이 되고 나머지 3개 조는 4명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 구성이 필요로 한데, 사실 17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막 임의로 짜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조 구성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원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 그,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조구성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조만 또 너무 열성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조의 구성이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본인들 어, 그 LMS 쪽지로 조구성에 대해서 한번 어, 저는 교수님께서 랜덤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같이 조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그렇다면 그 함께 참여할 친구들 이름까지 적어서 한번 저한테 의견을 좀 주세요. 어떻게 조를 구성하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되 너무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해서 4개 조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월 달에 실제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 5월 중에 5월 달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할 거고요. 아직 상사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절차적인 부분 덜 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진도 나가고 5월 말쯤에 정확하게 몇 날 며칠에 만난다 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디베이트를 하게 될 예제라든지 그런 문제죠. 일종의 문제를 공개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그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제 롤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이제 4개 조가 있으면 A 조하고 B 조가 이제 먼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A 조가 신청인이 되고 B 조가 신청인이 되고 그리고 뭐 또 C하고 D 조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이나 이슈가 있으면 이게 역할을 또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 뭐 우리가 실제 중재처럼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일종의 뭐 단독 중재인이죠. 혼자서 여러분들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결정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열심히 참여를 했냐.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지.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변호사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쪽지보다는 LMS에 뭔가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조구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5월달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6월달에는 이제 그게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일종의 기말고사 대체하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점이 부여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하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동영상에서든 아니면 LMS를 통해서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뭐 메일이나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주면 서로 소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했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중재판정부예요. 이제 중재판정부라고 하는 거는 법원으로 치면 이제 재판부죠. 법원에서는 보통 재판부라고 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부는 국가의 그 공무원이죠. 쉽게 말하면 법관님들, 판사님들인데 중재 판정을 내리는 중재 판정부는 중재인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적인 정의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 판정을 내리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어떤 내용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영어로는 arbitrato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rbiter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referee, 심판, 뭐 이런 표현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세대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세대라서 잘 모를 텐데 스타크래프트에 아비터라는 유닛이 있어요. 그 유닛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아비트레이터. 아비트레이터나 아비터나 거의 뭐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중재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유닛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아비터의 기능이 다른 곳에 있는 유닛을 자기가 있는 위치로 불러들이는 리콜 기능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 상사 중재의 중재인은 뭐 그런 리콜 소환, 강제적인 어떤 리콜이나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객관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제3자로서 사인으로서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무슨 강행력이 있거나 강제력으로서 뭐 소환을 시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증인신문이나 뭐 증거조사나 이런 데 있어서는 중재인 스스로 중재판정부가 진행을 하기보다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중재판정부의 정의를 볼게요. 중재인들이 이제
단독 중재인이든 아니면 3인 중재 판정부든을 구성을 해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의 중재인이 그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 중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 판정부, arbitration tribun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3인으로 구성돼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한국중재법의 제3조의 중재판정부란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단독 중재인, 그리고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근데 그 여러 명이 통상적으로 3명으로 구성돼. 이게 2명으로 구성되진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그 중재 합의의 유효성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재 판정부가 이 복수,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재인들끼리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가 갈렸을 때 동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 중재 판정부는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론을 지어줘야 돼요.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재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홀수로 3인. 그래서 누구 하나의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2명이 동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거죠. 자, 중재인의 숫자, 일단 이것도 당사자 합의입니다. 제일 뭐든지 당사자 합의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이 무역 계약에 있어서 무역 계약이란 게 왜 그렇게 당사자 합의가 중요합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들 당사자들의 의사나 견해나 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에 당연히 반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합의함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숫자를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3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근데 실무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필요하면 15명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재법에, 한국 중재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재인의 숫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그런 합의가 없다면 3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3명이 어떻게 보면 3인 중재 판정부가 기본 옵션이에요. 중재법에 따르면.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배웠지만 당사자들이 깔끔하게 정하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으면 어떡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국내 중재 규칙,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중재 규칙을 좀 보면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명으로 또는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사실 제가 저도 직접 대한상사중재원에 재직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류할 기회도 있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은데 몰라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거의 모든 상사중재, 거의 90%가 넘는 상사중재는 3인 중재 판정부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재인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3인의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중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뭘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두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법조인으로 한다든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한다든지 대학 교수로 한다든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중재인 풀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 중재인 풀에서 그러니까 여러 중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 중에서 이제 중재인이 선정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원하면 이 분쟁의
개입할 중재판정부 구성의 중재인의 자격을 당사자들이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뭐 제약을 둔다거나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인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 해가지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 업무 그냥 아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중재인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 근데 한국은 그런 건 없고 뭐 개별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면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거를 강행하는 규정이나 제약 조건이나 이런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인이어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법인이거나 뭐 어디 소속돼 있는 대리인이거나 누구의 대리인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자신이 어떤 법적으로 행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거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이 중재인단을 구성을 하고 이 중재인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재인 풀입니다. 중재인 리스트예요. 그걸 먼저 구성을 하거든요. 대한상사중재원이 자기 기관을 통해서 중재 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중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섭외해 놓고 뭐 사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갖춰 놓고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뭐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이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는 몇 분은 여기 이 중재인단 리스트에 들어가 계세요. 뭐 그분들은 저기 현직 변호사이신 경우도 있고 현직 대학 교수이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중재인단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자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겠고 그러면 뭐 아무나 진짜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중재인 시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중재인의 요건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여야 되겠죠. 아무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발생된 어떤 당사자들의 분쟁을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 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법률적 그 계약 관계, 법률 관계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해결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중재판정부에게 취해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리걸 마인드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중재인단, 중재인 풀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재인이 선정이 되는데 자, 3인 중재 판정부의 경우에도 3명이잖아요. 이 3명 중에서도 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의장 중재인이에요. 의장 중재인. 3명 중에 대표 의장 중재인. 그 의장 중재인은 특히 실제로 실무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돌아가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재판정부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중재판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중재판정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중재판정문은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승인과 집행을 얻어내야 되기도 하고 사실상 그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판정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 세밀한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정문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 중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도 특별하게 뭐 이거를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규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중재기관도 아무나 붙잡고 중재 맡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에 있어서의 그 분야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중재인단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언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언어적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 뭐 여러 가지 번역기라든지 통번역기가 발달이 되면서 큰 그 언어 장벽이 무너질 것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일상생활에서의 국한될 거라고 봐요. 이런 어떤 첨예한 법률적 대립이 있는 것에서는 사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중재인의 경우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에 대해서 완벽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라고 한다면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중재인은 사실 중재 절차 진행을 하기가 어렵고요. 영어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라고 한다면 영어 능력, 영어의 어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재인의 선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중재법의 중재인의 자격, 뭐 아까 얘기해놨지만 뭐 중재법에서는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규정을 해놓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이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누군가의 대리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 규칙에는 국적하고 상관없이 선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국적 뒤에서 국적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죠. 이 반가로 4번의 국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적에 대해서는 뭐 제약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유로 뭐 어떤 특정한 국가 사람이라는 이유로 뭐 배제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뭐 한국법도 그렇고 다른 뭐 온시트랄 모델법도 그렇고. 근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요거는 온시트랄 모델법, 요거는 한국중재법이죠. 이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인데, 밑에 거는 ICC,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의 중재법원의 중재규칙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재인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거를 배제하거나 제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라고 하면 그 중재인의 어떤 거주지라든지 이런 거, 국적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이 그렇게 원활하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주거하고 계신 분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면 오는 건 오는 거지. 자가격리하고. 그럼 어떡할 거야? 2주를 날리잖아. 중재 절차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는 중재인의 국적이나 이런 거를 제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선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고려해야지.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A 당사자는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청인은 미국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일본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단독 중재인이나 의장 중재인이 미국 사람이 된다거나 일본 사람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편파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국제 중재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무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측입니다. 여기 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사무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상사중재원 스스로가 이 중재와 관련된 사무를 보잖아요. 사무를 보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그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당사자들이 요청을 하거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재인의 국적이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 제약을 하기는 사실 조금 난감한 이슈인 것 같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당사자들의 의사나 의견이나 왜냐하면 또 편파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무국이 이런 중재인의 국적이나 의장 중재인의 국적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재인의 선정과 깊이부터는 강의를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